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또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안전이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이제 연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요즘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씁쓸한 그런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말인데, 그래서 오늘은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했던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가하고 살인을 저지른 그런 대학생 사건이 있었는데, 서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아마 이제 그 5월 6일 날요, 강남역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이런 이제 건물의 15층 옥상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한 남성이 투신하겠다 이런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남성을 구조하고 파출소에 인계했는데, 이 남성이 경찰한테 뭘 했냐면 본인이 먹는 약이든 가방을 네. 옥상에 두고 왔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요, 그 옥상에 다시 가본 거죠. 그랬더니 가방뿐 아니라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이런 이제 끔찍한 일이 네.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살인죄로 긴급 체포한 이런 사안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수사가 좀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 범죄였다. 이런 정황들이 좀 드러났다면서요. 일단은 본인이 범죄를 계획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도 나온 게 범행 시간 2시간 정도 전에 이제 자기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범행 후에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그것도 미리 챙겨서 온 것으로 봐서 계획 범죄라고 봐야 할 것이고, 또한 범행 장소가 옥상이었습니다. 건물 옥상이었고, 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은 맞는데 아무래도 장소적 특성상 뭐 공간도 비좁고 도망치기도 어렵고 저항하기도 어려울 곳을 골랐다라는 점에서는 계획 범죄로 봐야겠죠. 네.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또 참혹하고 더 충격적인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범인이 이 피해 여성의 급소를 찔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의대생이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본인이 저지른 이 행동이 충격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결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마 저도 이제 그렇고 경찰도 예. 상당히 그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웬만해도 그 우리 몇십 군데 찔려도요, 치명상으로 바로 죽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네. 근데 의대생이다 보면 뭐 해부도 하다 보고 이러다 보면 어떤 부위가 급소 부위인지 잘 알잖아요. 따라서 실제 이제 그 급소 부위만 여러 번 이제 그 찌르면서 집중 공개하다 보니까 예.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안타깝게 사망하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본인의 의학적 지식을 범행에 이용한 게 아닌가, 네네. 이렇게 경찰도 의심하고요. 네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경찰에서는 또 그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이런 것도 진행을 했다고 하던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PCLR 검사라고 하는 사이코패스 검사가 있는데 예. 이걸 검사하고 더해서 전문가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저 25점 이상일 경우에는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걸 왜 하냐면, 일단 범인이 왜 그렇게까지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실체를 밝히고 이런 정도의 이런 정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네.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이런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혹시 그러면 그 사이코패스니까 원래 타고나서 그런 천성이니까 혹시 감형해 주는 거 아니야? 네네.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봐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사 체계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쉽게 감형해 주지 않고요. 정말로 그게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심신변별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진짜 간병할 만한 사유가 된다라고 법원이 따로 판단을 하고 네. 거의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심신미약이라는 이 용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네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가해자가, 이 범인이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사이코패스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뭐 감염이나 이런 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범인이 계획범죄다라고 인정은 했습니다만 변호사가 말하기를 계획범죄는 맞지만 오래 계획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말을 왜 했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뭐 오래 했든 뭐 짧게 했든 어쨌든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지 네.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란 말에 대해서 사람마다 받아들인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살인 사건에서 범인들이 나 계획범죄라고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 우발범죄라고 네, 얘기를 네. 하죠. 우발범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집에서 뭐 흉기를 챙겨온다든가 뭐 갈아입어서 옷을 챙겨온다 이런 게 범인 입장에서는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몇 날 며칠에 어떤 걸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뭐 도주는 어떻게 이걸 계획 세웠다는 건 아니고 예, 예. 내가 그럴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자꾸 뭔가 말을 하고 이 어떤 계기가 촉발이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뭔가 행동이 나섰다. 이게 범인 입장에서는 우발인 거예요. 네, 하지만 네, 네. 진짜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말다툼을 하고 있다가 생변부재의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옆에 있는 뭔가를 집어들고 사람을 공격하는 나머지 사람이 죽었다. 이럴 때가 이제 우발 범죄인데 어쨌든 알긴 아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도 일반 상식적으로도 이 우발 범죄가 계획 범죄보다 좀 낮게 처벌을 받는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이거 정도의 차이를 두는 거고 예. 오래된 계획은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감형 사유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심신미약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물을 변별하고요. 의사를 결정할 능력만 있으면 전부 이게 책임 능력이 다 인정되는 겁니다. 뭐 사이코패스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아무런 게 의미 없는 변론을 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아, 최근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가 스토킹이나 협박을 받거나 종국에는 이렇게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안전 이별 대행 업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여성의 전화가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좀 살펴보면 전 애인이나 배우자 또는 구애 등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38명이라고 하고요. 2.7일당 1명꼴로 여성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만큼 정말 이 좀 실효적인 어떤 예방 대책 이런 게 시급한 상황인데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런 교제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통제를 하려는 심리에 근거했고 또 한 가지는 가부장적인 문화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교제 폭력의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 질문을 듣다 보면 그런 예.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더 많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 좀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부장적 문화라고 하는 거 남성이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잘못된 어떤 뭐 관습이랄까 생각이랄까 이런 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네. 반면에 세상은 변해가면서 여성의 또 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충돌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여성을 탓하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 자체가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남성들이 변화된 시대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남성들이 이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과거보다 요즘에는 뭐 상대방, 그러니까 교제의 상대방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보통 우리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 흔히 하는 말로 교회 오빠를 만났다든가 이런 일들로 여기서부터 교제가 시작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 젊은 층에서는 만남 어플이라든가 아니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 보니까 네네.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도 또한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 좀 뭔가 좀 캐치를 할 만한 그런 그 성향의 뭐 패턴 이런 게 없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이제 판단이 쉽지는 않을 거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정신질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변호사다 보면 저희 어른들 중에도 이제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분이 많아요. 아마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급격하게 근대화되면서 가정이 사회적 해체되고 그다음에 사회도 해체되면서 인간 소외 그래서 이제 외로운 늑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혼자 외톨이처럼 오래 지나다 보면 상당히 그 심신미약이나 상실은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이게 사이코패스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겉으로 보면 이게 구별을 잘 못해요. 예. 겉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연히 교제를 처음에 좀 하다가 예. 겪어보면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느낌이 오니까 이제 헤어지자고 하면 그때부터 이게 병적으로 스톡으로 접근하는 예. 이게 우리 어떤 사회 병리 현상이고 상당히 그 처벌만으로 막을 수도 없고 앞으로 이게 심각한 저는 사회 병리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특이성을 가진 어떤 사람의 정말 그 참혹한 사건 이렇게 규정 짓기에는 너무나 요즘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리적 교제 폭력 전 단계에 대부분 상대방을 강하게 좀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교제 동안에 뭐 집착을 한다, 막 확인 전화를 뭐 수십 번 한다, 뭐 이런 그 성향들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좀 유심히 보는 것도 사전에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완력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달리는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애, 동거, 혼인 상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을 가리켜서 페미사이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교제폭력 살인사건 같은 이런 범죄가 분명하게 성차별에 근거한 페미사이드인데 이런 페미사이드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범죄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 혐오 범죄인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이상동기 범죄의 하위 분류로 두는 것,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건데 실제로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요. 영국, 미국,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혐오 범죄 카테고리를 따로 둔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과거의 가부장적 문화, 잘못된 과거의 어떤 관습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변화한 시대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면 그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혐오로 나타나는데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상황 자체를 어떤 카테고리화 시켜서 사회에서 인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국가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미 인종이라든가 성의 차별 이런 혐오 문제로 굉장히 큰 아픔들을 겪어왔고 네.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사회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법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건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뭐 강남역 사건 네. 때도 그랬지만 마치 이제 남성을 네. 잠재적 가해자로 프레이밍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계속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예. 거꾸로 남성들에 대해서 역으로 더 또 차별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게 차별과 혐오가 연동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일반적인 차별방지법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해왔었죠. 근데 일부 좀 보수적인 색깔이 강한 분들의 어떤 반대로 인해서 이것도 지금 국회를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사회에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네네. 이거를 방지하기엔 적극적인 법 조치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저도 이제 그 페미사이드 범죄 이런 이제 그 카테고리 이런 게 좀 이게 그 필요하다 봐요. 예. 지금 이제 문화권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특히 이제 그 이슬람 문화권 우리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보면요. 상당히 강성 그 탈레반들 보면 이게 여성을 완전히 소유물처럼 취급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이게 그에 맞는 게 카테고리 범죄로 분류해서 또 그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돼요. 예, 처벌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오랜 유교 전통 문화권 이쪽에도 이게 아무래도 남존 여비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이게 뭐 여성하고 이게 생선 뭐는 때려야지 뭐 맛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아이고. 과거에 그런 예. 표현이 우리 있었잖아요. 실제 우리 조선시대부터 보면 예. 이런 이제 문화권에서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범죄 유형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네네.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예. 이걸 이게 막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사건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또 피해자 여성이 헤어진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서 며칠간 입원 상태에 있다가 결국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었는데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과 3년간 교제하는 동안 무려 11차례나 폭행 사실을 또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어떤 조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 지속적인 폭행이 반복이 되더라도 이런 교제 폭행의 경우에 뭐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그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아무리 경찰에 신고를 해도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교제 폭력에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관련된 법 개정 움직임 같은 것이 있을까요? 예. 예. 물론 이제 국회에 예를 들어 이제 가정 폭력 방지법 있잖아요. 예. 이 적용 범위를 이제 그 교제 폭력까지 좀 넓히자. 이런 이제 국회에 예. 법안도 계류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또는 아예 그냥 별도로 예. 별도로 이제 그 교제 폭력을 법으로 한번 이게 규제해 보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교제 폭력하고 이게 그 스토킹 이런 게 구별할 수가 있나? 이런 데 그 의심이 들어요. 예. 결국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교제하다가 이제 뭐 헤어지자면 폭행하고 스토킹으로 그다음에 이어지죠. 스토킹으로 연결되는 네네. 똑같은 이게 범죄 아닙니까? 이걸 굳이 어디까지가 교제 폭력이다. 이 개념을 어떻게 질 겁니까? 따라서 그냥 모든 폭력에 대해서는요. 처음부터 이게 단호하게 대응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뭐 교제 폭력이든 일반 폭력이든 스토킹이든 모든 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제 여성 약한 자다 이러면 이게 다 강력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지. 예, 예. 굳이 뭐 이렇게 개념을 구별지을 수 있을지 예.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가정폭력 방지법의 범위를 좀 확장시키자 그렇게 이해도 그렇죠. 이게 될까요? 모든 폭력을 다 예. 같이 이게 음악이 규제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 좀 다른 측면도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스토커들은 이 지인이 아닐 경우에 그래서 사실 내 입장에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지속적으로 가해 행위를 했을 때 스토커가 네.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또 오히려 더 많다고 봐야겠죠. 이제 가정처벌 같은 경우,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실제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교제폭력 같은 경우에 가족은 아닌데 그리고 남이 스토킹을 하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스토킹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죠. 단적인 이유로 나에 관한 개인정보, 내 주거지, 직장, 뭐 다 하다못해 알고 뭐 전화번호, 있죠. 예. 어떨 경우에는 심지어 뭐 휴대전화의 그 비밀번호까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라는 거예요, 네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그 저번 주에 사건 중에요. 네네. 가정폭력법은 이제 아버지가요. 딸하고 이게 다툰 딸을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접근금지가 놓더라고. 바로. 예. 이렇게 저는 단호하게 그러면 이게 교제하다가 남자가 여성이 뺨을 한 대 때렸다. 예. 그럼 여성이 접근하기 원하지 않으면 예. 바로 접근금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제 말은 이게 가정폭력법을 확대 적용하든지 아니면 이게 모든 폭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확대 적용해야지 어떻게 가정에서 뺨 한 대 때리면 접근금지가 되는데 교제에서는 이게 뺨 때려도 방법이 없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자,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교제폭력 사안에 맞춰서 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가해자 처벌과 또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서 교제폭력의 의미, 또 관계, 또 폭력의 범위를 법으로 구체화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도요. 정말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달라고 했었을 때 그때 국회에서 내세웠던 얘기가 뭐냐면 예. 그 진짜로 좋아서 따라다니는 경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예. 아무리 좋아도 스토커와는 다른 거죠. 다르잖아요. 예. 그걸 경찰이 어떻게 판단하냐고 했는데 해보니까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니까 적용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네. 그 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개념화시키고 그 개념화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그렇죠. 만들어내는 과정이 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만들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단순하게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보호시설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예. 교제폭력은 그게 없는 피해자에게, 거예요.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예. 함께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관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신고를 해도 결국은 굉장히 무기력해지면서 신고조차도 꺼리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예. 저도 이제 그 양 변호사의 말씀처럼 뭐 예.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별도로
다 두텁게 보호하는 법을 독자적으로 예, 네. 만드는 게 좋고 예. 그게 빨리 안 되면 이제 아까처럼 가정폭력 처벌도 확대하는 뭐 이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 교제 폭력 살인 사건은 뭐 대책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인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이 예방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이런 법 제정 말고도? 일단 저희가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예. 뭐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주의해야 될 필요 있고 법제도도 만들어야 간다라는 그런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같이 인식을 해줘야 될 부분이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혼들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예, 결혼들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과거에는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가정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범위에 대해서도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든 포용을 해서 그러면 이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냐를 먼저 연구를 해주면 예. 그에 맞춰서 사회 상황들에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부터가 필요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남녀가 막 길가에서 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이게 이상하니까 말리러 가봤더니 예. 아니 우리가 서로 이게 사귀는 사이에 우리가 이게 다툼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사생활 침해 이런 식으로 이게 오히려 더 항의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럴 때 이게 더 경각심을 가지고 네. 빨리 이게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남의 자꾸 사적 문제니까 개입하지 마라. 이런 속에 개입을 안 하고 지나쳐 버리는 보통 이제 부부 간의 싸움이나 또 이게 연인 간의 싸움일 때 이런 게 많은데 이럴 때 속에 저희가 더 경각심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신고하거나 이런 사회적 관심이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과 더불어서 교제 폭력의 원인 그리고 예방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시사토크 1인치 두 번째 이슈로는 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으로 이주한 이후에 굉장히 높아진 이 사회적 불안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명 수원 발발이라고 여겨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최근에 수원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서 수원 시민들의 불안, 공포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5월 말부터 박병화 수원 퇴거 촉구 집회를 여는 등 지금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주상 복합 건물. 전체 거주자의 42%가 40대 이하 여성입니다. 해당 건물은 며칠 전부터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과거 여성을 10명이나 성폭행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지난 14일 이 건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그 순찰 같은 거나 그런 거좀 불안해가지고. 졸지의 연쇄 성폭행범과 같은 건물에 살게 된 여성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병화의 범행 수법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노리는 거라 집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주칠까봐 좀 무섭고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다고 하면은 뭐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게 여기 건물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년 전 출소한 박병화는 그동안 화성시 봉담읍에서 거주해왔습니다. 혼자 사는 여대생들이 많은 대학교 인근 원룸촌에 방을 얻어 박 씨의 집 앞에선 수개월에 걸쳐 퇴거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자, 먼저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박병화 사건을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아마 이제 그 발발이라는 게요. 예. 뭐 지역에 발발이 붙은 사람이 많아요. 범죄자 중에 지역을 안 가리고 이제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그 범죄 저지르는 이런 이제 그 별칭인데요. 예. 아마 이제 그 이분은 2002년 그다음에 2005년부터 7년까지 수원의 권성구 그다음에 영통구 일대에서 이제 그 8명을 이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어요. 예. 근데 대부분 피해자가 원룸에 그 혼자 사는 이런 데 여성이죠, 여성. 예. 그래서 이제 그 방범창 있잖아요. 창을 뚫고 들어가거나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 따라가서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르는 이런 이제 범죄자예요. 예.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그 1심에 15년 받았다가
항소심이 또 11년을 왜 강경된지 모르겠는데 예. 11년 받았는데 예. 나중에 또 다른 여죄 있잖아요. 다른 데 두 건이 발견돼 가지고 4년이 연장된 이런 데 사건입니다. 예. 자, 그랬는데 2년 전에, 그러니까 2022년에 39세 나이로 만기 출소를 합니다. 박병화가. 그 이후에 보호 관찰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했지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거주지로 화성을 선택하게 되죠. 이 박병화의 모친이 경기도 화성의 그 원룸촌에서 월세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주지 3km 이내, 반경 이내에 수원대가 있었고요. 또 초중 고등학교가 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화성 지역사회 분위기 좀 어땠는지. 뭐 뉴스에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역 사회는 그야말로 뒤집어졌죠. 예. 왜냐하면 아까 들으셨다시피 이 박병화의 첫 번째 범죄가 다 원룸들에서 일어나는데 원룸촌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었고 또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원룸들도 많은 그런 원룸촌이었으니까 많이들 걱정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마을 그 들어갔던 마을에서는 아예 그쪽 지역에는 사람이 안 들어가겠다 해서 임대 사업하는 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못해서 큰 손해를 입었다는 네. 그런 뉴스까지도 나왔습니다. 예. 막상 박병화가 들어가는 걸 막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알리지 않고 그냥 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에는 동네 주민들이 국회에 탄원하기도 하고 CCTV 설치를 자체적으로 해놓고 나가고 드나드는 거를 이렇게 좀 뭐 감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제발 박병화 당시 밖으로 좀 나오지 말아달라면서 동네 주민들이 김치 같은 걸 해다가 문 앞에 가져다 놓게 했어요. 네. 여기서 그냥 먹고 살아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말 주민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병화가 살았던 그 원룸의 주인이 이 박 씨를 내보내기 위해서 명도 소송까지 했었다면서요. 지금 이제 예. 그 소송이라는 게 명도 소송하려면 예. 그 임대 계약이 이제 그 무효가 되거나 예. 그다음에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무효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의사 능력이 없이 계약했다든지 예. 반사회 질서나 이럴 때 무효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소가 임대 계약을 취소를 해야 명도 소송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취소라는 게 우리 법에 착오에서 했느냐, 그다음에 강박에서 했느냐, 아니면 이제 쏘가가지고 사기에서 했느냐, 예. 이렇게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건 아마 이게 사기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사기친 건 없잖아요, 기망을.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작이 왜 당신이 성범죄자인 걸 미리 왜 내한테 안 알려주느냐. 예. 이런 지금 아무 말도 안 한 거, 이걸 부작이라거든요. 예. 부작위에서 내를 기망을 했으니까 취소하자. 이런 주장인데 예. 당연히 이거는 이게 현행법이 어렵죠. 이걸 이게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뭐 내가 정과시범에서 계약할 때마다 이제 정과시범을 다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패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굉장히 중대한 범죄자, 뭐 이 경우에는 성범죄자가 어떤 계약 체결을 할 때 자신의 범행 사실 혹은 어떤 신분을 고지해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이게 뭐 심정적인 어떤 것과 실제 법이 작동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예. 일단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국가의 판결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더해서 성범죄자라고 한다면 국가가 지금 성범죄자가 재범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두고 있는 장치들, 뭐 전자발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주지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보호 그런 관찰. 보호 관찰도 예. 있고 그런 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 사람을 사회에 풀어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위험한 사람을 국가가 내놨다라고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는. 아, 예.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저도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당연히 내 옆집에 없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만약에 집을 가지고 빌려준다면 그런 사람이랑 안 빌려줄 텐데 예. 근데 법적으로 놓고 보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집값을 치우고 국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범죄를 다시 안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풀어준 거지. 네네. 만약에 이 사람이 재범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해서 풀어줬다면 국가가 잘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봐도 이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불고지죄인데 고지 안 한 게 옛날에 이제 우리 국가보안법 같은 데 보면 뭐 간첩인지 알면서도 이게 고지 안 했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게 요즘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강제하는 게 그 자체가 중단 인권 침해잖아요. 자기 범죄를. 따라서 이제 이걸 강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지역사회에 정말 갖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2년여 넘는 기간 동안 박병화가 화성에 거주했었죠. 그런데 지난 5월 14일에 갑작스럽게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수원 지역사회가 굉장히 공포심이 증가하고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도 뭐 방송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예. 그 오피스텔 보면 전형적인 오피스텔이에요. 복도 쭉 길게 있고 문 다다닥 닫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 사는 분들은 드나들다가 내가 예. 혼자 사는 여성이면 불안하죠. 이건 아까 제가 법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예. 이게 너무 두 개가 부딪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여성의 단체라든가 뭐 여성이 뭐 쉼터 운영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또 카톨릭 여성의 집 같은 곳들 7개 그 시설이라든가 또 통장협의회 같은 단체들이 모여서 집회도 했고 또 자체적으로 이 좀 팀을 꾸려서 순찰도 강화를 하고 또 네. 집회도 하는 곳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설 때까지 한동안은 이런 일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성범죄자가 내가 사는 동네에 산다고 하면 저라도 진짜 어떻게 불안해서 바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박병화가 지금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의 시간에는 외출이 자유롭습니다. 근데 지금 박 씨가 움직이는 이런 동선들은 법무부와 또 전담 보호관찰관만 알 수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꽤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서 이 수원시와 경찰이 박병화의 동선 정보를 좀 공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러고 나서는 이제 법이 어떻게 범죄자 인권만 보호를 해주냐 이런 지금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보기에 그 수원시나 경찰의 이런 이제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헌법의 가치를 쭉 보면요. 또 사생활의 그 침해 금지 이것도 우리 헌법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헌법적인 그 가치입니다. 이 말은 이제 기본권이라 이 말이에요. 박병화 씨도 이제 범죄자지만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법무부 입장에서는 단지 규정이 있어요. 예.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밀 뉴스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저는 법무부 입장이 현행법에는 맞다. 네. 아무리 이제 뭐 중한 범죄자를 하더라도 아무 법의 근거도 없이 사생활 침해하는 이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감수해지 이렇게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영역이 곳곳에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어느 한 사람의 기본권을 다 없앨 수는 없고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 예. 따라서 이제 그 박병화가 9시부터 이제 6시까지는 외출이 어차피 금지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외 시간 법무부가 감시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 수원시나 경찰이 공유하자. 이거는 이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거는 좀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수원시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 경찰 입장에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그럼요. 그럼 우리도 나서 줄게라는 어떤 액션은 필요해 보일 걸로 하지만 네. 수원시가 하는 일은 원래 다른 일이 있고요. 경찰이 하는 일은 원래 다른 일이 있고 이렇게 범죄가 우려되는 보호관찰 상당이긴 하지만 뭐 석방을 해서 이제 형기를 마친 사람이라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보호관찰 제도를 우리는 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를 국가가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 일은 원래 전담 보호관찰관이 그 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수원시나 경찰은 이거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범죄자의 인권만 지켜준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수원시가 할 일은 아닌 일을 이제 수원시 입장에서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라도 주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던 건 이해는 예. 가지만 그 관점에서 봐주시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법무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네, 있다. 네. 지금 그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꼭 말씀을 이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려면 예.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서 그러니까 박병화가 현재 재사회화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지역사회가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병화가 지난 1월에 집안에서 다량의 그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좀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코너로 지역사회가 이 범인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몰게 되면 결국은 다시 이 재범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충분히 사실 생각 가능한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불안감을 뭐 조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예. 사실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박병화가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범죄자들이 나왔을 때 벌어지는 논란들을 보면 그 생각이 거꾸로 들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기자들이 주목을 해서 뉴스에 나와서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려되는 범죄자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어디선가 석방되는 사람이 있는데 풀어주면서도 교정당국에서는 저 재범 우려가 있는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모든 사람들 더 범위를 확장하면 한 번이라도 범죄를 저질러서 그냥 사회에서 전과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믿고 세상에 살 수가 있을 거냐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사람들이 걱정을 할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여전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인 그 것 지점 같습니다. 때문인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더 얼마만큼이나 믿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진짜 거기서 교화가 돼서 사회화가 돼서 네. 복귀할 준비를 시켜서 나오는 곳인지 네. 아니면 정말 뭐 농담처럼 그 무슨 범죄 영화처럼 학교라고 부른 것처럼 더 질 나쁜 사람이 돼서 나온 건지 이런 원천적인 문제 거기에 더해서 하나 정도 더 하자면 이 사람이 그 죄뿐만이 아니라 뭐 이게 정말 더 깊이 들어가면 애초부터 타고난 범죄자가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런 특수한 유형의 인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까지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박병호 하나만에 그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그 아는 분 중에도 제가 사건 맡은 것도 하지만 서울대 나와서 외국의 그 명문대학의 박사까지 하신 분이 네. 소아성 기호 이거 병입니다. 예. 전부 게 14세 미만. 그런데 여성들만 성폭행하다가 몇 번이게 들락날락는데 이게 도저히 이는 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저는 이제 뭐 필요하면 화학적 거세나 이런 데 계속 감시가 필요한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아무리 상습범이라도 만약에 그 치유가 가능하고 충분히 그 교화가 된다면 이런 분들은 이제 사회가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제 그 법무부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수시로 이제 상담을 하고 또 관찰해서 이분이 다 어느 정도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계속 상담도 하면서 예. 관리하는 이런 이제 제도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게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많이 뒤지고 있는 거죠. 인력이나 예. 모든 게. 예. 자, 사회적으로 공분을 자아냈던 그런 범죄자가 출소 후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이렇게 그 지역사회의 불안과 공포심이 굉장히 급상승합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 해당 지역에서는 그 지자체 예산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서 변호사님, 그 박병호가 화성에 살았을 때 화성시가 사용하게 된 그 예산이 뭐 어마어마했다면서요. 참 이것도 이제 그 황당한 일이긴 하죠. 예. 지금 화성시가 이제 이거 1년 6개월 동안 이제 감시 예산이 7억 1,700만이다. 박병화 이 한 명을 감시하기 위해서 쓴 돈이라는 1년 6개월만. 예. 1년 6개월. 근데 7억 1,700이다. 이게 황당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조두순 안산 있잖아요. 예. 안산. 이것도 이제 그 10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이제 연간 한 5억 정도. 그 아까 1년 6개월이 7억이니까 거의 뭐 1년에 5억 비슷하잖아요. 예. 야, 이런 게 예산은 또 시민들의 또 세금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1, 2년에 끝날 문제입니까? 참 이게 앞으로 심각한 대응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범죄자가 그 지역에 거주한 이상 지역들의 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이걸 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뭐 얼마 있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서변호 수도 말씀 말미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사실 그래요. 원래 그 일을 해야 될 곳은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인데 그거를 신뢰를 못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체 경비를 들어가면서 시민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거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했던 얘기지만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닌 실제로도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인물들까지 고려한다면 돈을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대직요법처럼 하나가 툭 불거졌을 때 거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그 원래 쓰지 않아야 될 돈들을 그곳에 몰아넣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언제까지나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뭐 문제가 터질 때마다 거기에 맞서는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전자발찌라는 게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전자발찌 자꾸 성범죄자에서 뭐 이제는 뭐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전자발찌를 관리 감독해야 될 보건찰 숫자는 늘어나지가 너무 않는 턱없이 거예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 늘려놓으니까 예. 뭔가 한 곳에 특별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두텁게 하는 게 옳을지 저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곳에 지자체에서 내지는 다른 기관에서 원래 하는 일이 아닌 곳에 예산을 쏟아붓고 인력을 쏟아붓는 일이 반복돼야 될지는 답은 나와 있죠. 네. 그 부분을 돌이켜보지 못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가 빨리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작년 10월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이것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차례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를 착용한 자를 말하는데 이런 성범죄를 저질러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그런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한한다. 그리고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확대한다. 이것이 바로 법안의 골자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상 보장이 돼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먼저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기 전에 예. 제가 이게 외국이 제대로 있거든요. 제가 먼저 주장했어요. 한동훈 위원장보다. 예. 한동훈 위원장하고 관계없고요. 한국형 제시카법이요. 예. 근데 저는 필요한데 요건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13세 미만 아동 이거 한 번에 떼쓰게 하면 안 되고요. 또는 이제 성범죄도 3회 이상 이거는 이게 좀 요건이 너무 완화돼 있습니다. 왜 엄청나게 인권 침해적인 행위잖아요. 네. 그렇다면 차라리 13세 미만 제가 아까 말한 이런 걸 한 3번 이상 했다든지 13세 미만 범죄를 예. 이거는 이제 구제불능입니다. 13세 미만 예. 또는 이제 성범죄 아까 우리 봤잖아 8번, 10번 이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요건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비용을 또 받잖아요.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어느 정도는 한 번에 그 아주 제한적으로는 운영해 볼 만한 실익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성범죄가 완전히 거의 뭐 중증 환자 정도로 도저히 치유가 안 되고 계속 워낙 많은 횟수가 있을 때 이럴 때 제한적으로는 한번 이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기존에 있는 치료감호 제도 같은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더 강화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3차례나 성범죄죄를 저질렀다면 양형기준상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가 되고 있고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다만 한 가지는 억누르는 방법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성공해본 사례가 없어요. 억누르는 방법으로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럼 게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잘못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건 양형기준상으로도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형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양형기준을 손보는 방법으로 강화하는 그리고 방법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병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치료감호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범위를 넓혀서 거주지 제한을 한다. 대한민국처럼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그리고 영토가 좁은 국가에서 이렇게 억누르면 뭐가 문제가 나오면 항상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더 극단적인 범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해외 사례에서도 실패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사례고 네. 뭐 미국에서 했던 삼진아웃 제도 같은 경우 다 한 10여 년 해보고 거의 다 처리를 했습니다. 부작용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강화책들이 만들어지려면 그거 못지않게 그럼 그렇게 원래 타고나기를 문제 있게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살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도 같이 접근을 해줘야죠. 예. 자, 오늘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준 범죄들의 어떤 양상, 원인, 그리고 이 사후 대책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적인 그런 대책이 좀 나오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토크 1인치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해 주셨던 서정욱 변호사님이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주제를 받으면요. 미리 이제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나름대로는 이게 좀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예. 항상 이게 부족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같이 방송하면서 이제 그 앵커님이 한 번씩
진행하면서도 이게 날카로운 논평을 해주시니까 제가 많이 배우고 아이고. 특히 양지열 변호사님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제가 상당히 그 많이 배웁니다. 다양한 게 생각을 또 토론하다 보면 네. 또 저도 많이 깨닫게 되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이 방송을 만들기 노력해 주신 우리 감독님이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가장 감사드리는 거는 부족한 방송이지만 많이 봐주신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시사토크 1인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